지금 예고해드린 대로 경선에서 또 다른 돌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홍준표 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모시고 고성국 TV가 준비한 특별 대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이 홍 후보님 언제 나오시나 많이 기다렸는데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일에 나오고 싶었는데 네. 고성국 TV 나오고 딴 데 안 나오냐고 또 난리 칠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고성국 TV는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나와주신 거죠? 고른 게 아니고 네. 고성국 TV가 우리 그 진영에서는 영향력이 참 크잖아요. 그럼요. 네. 네. 저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은 하나의 가족처럼 딴딴 뭉쳐 있기 때문에 오늘 홍준표 후보님을 보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대선 출마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대선 경험이나 뭐 경선 경험은 훨씬 더 앞서 있으신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또 출마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장들은 사퇴를 안 하고 이 경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후보님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시고 이 경선에 참여하신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금년이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가 43년째 되는 해입니다. 43년. 예, 그 사이에 제가 대한민국의 혜택을 많이 받았죠. 네. 선출직만 하더라도 8선입니다. 국회의원 5번에 광역단체장 이분이 3번째니까. 네. 그리고 당대표도 2번 했고, 그렇죠. 네. 원내대표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고, 대통령 빼고는 대강 다 해본 셈이죠. 네.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87 체제 한 40여 년 됐죠. 6공화국 체제. 이제 6공화국이 소명을 다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100년 미래를 열려면 7공화국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 소추가 있고 난 뒤에 만에 하나 2017년도 같이 박근혜 탄핵 대선 같은 사태가 또 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 와서 안 왔으면 좋은데 그런 가능성도 있다 싶어서 그때는 탄핵 대선에 나갈 때는 당에서 경남지사 할 때 불려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때는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당이 이제 괴멸되고 당 지지율이 4%배 안 됐어요. 그랬었죠. 해체하라고 아우성이고 이래서 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선에 참가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좀 다르죠. 그때하고 달리 탄핵의 본질을 나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탄핵됐지만 이번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으로 나는 봅니다. 그 근거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거의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그때 막 4%까지 떨어지면서. 그런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지 이것은 한국 보수 우파 진영 전체에 대한 탄핵은 아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추가 질문을 잠시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2017년도처럼 민주당의 정권을 갖다 바치는 대선이 아니고 제대로 된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석 달 전부터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후보하고 비교해서는 대선 공약은 다 만들어놨죠. 어제까지 100+1 대한민국 개혁 100가지를 이미 발표를 했고 내일 아마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국민 통합 방안을 발표를 할 겁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의 나라냐 홍준표의 나라냐 그걸 국민이 선택해 주시는 그런 대선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뭘 중간에 여쭤보려고 했냐면 사실은 공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정치를 오래 하셨고 대선 출마 경험도 있으시니까 앞서 나간다는 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과 붙으려면 이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홍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좀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윤석열 개인의 탄핵이다, 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했던 많은 당원들이 좀 서운하다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정치적인 해석을 그렇게 본다는 건데 네. 정치적인 해석하는 거하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했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저는 윤 대통령 탄핵은 계엄은 나는 반대를 했어요.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부적절했다. 그러나 탄핵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래서 나는 헌재에서 하야의 기회를 주기를 기다렸어요. 탄핵은 가혹하지 않느냐. 스스로 정리하고 나갈 기회를 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좀 비겁하게 우리 쪽 사람들이 다 좌파 쪽에 붙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참 유감이다. 대통령께서 이 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안 질 수가 없어요. 안 질 수가 없어요. 그 계엄이 왜 발생을 했겠습니까? 민주당의 의회 폭거, 뭐 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의회 폭거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협력을 해서 국정을 안정을 시켰어야 옳은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깐죽거리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파구로 나는 자폭으로 봅니다. 참 딱하다. 자폭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마 계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사사건건 어깃장 놓고 깐죽거리고 그리고 화가 안 났겠어요. 그래서 나 심지어 홧김에 서방질했다 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심적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만들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나라로 제7공화국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탄핵에 매몰되고 계엄에 매몰되면 이번 선거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서 책임지고 떠났다.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가 홍준표가 만드는 새로운 나라에 한번 그거 가지고 승부해보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해석하자면 과거에 얽매이면 그건 민주당이 짜놓은 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가지고 이재명과 한번 붙어야 된다라는 게 홍 후보님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토론회 과정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방금 주신 말씀에서 딱 비슷한 말씀을 경선 토론회에도 하셨어요. 홍준표 후보님이 당대표였으면 정부와 잘 협력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탄핵되고 할 건덕지 자체를 안 만들었다. 제가 당대표를 그 당시에 했으면 내가 한동훈 후보가 그 질문을 할 때 그럼 홍 후보가 당대표를 했으면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이래 그 질문을 했을 나왔죠.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난 그때 대구시장이었다. 중앙정치에 관여할 틈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 내가 그 당대표를 했었다면 절대 계엄도 오지 않고 탄핵도 오지 않죠.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과 협력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 같이 가지 않고 철없이 의기장이나 놓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년 동안 키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윤 대통령 시절에 황태자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에 그래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네. 시중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저 헤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네. 소위 박근혜 탄핵 때 있었던 유승민 의원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하고 탁월한 분입니까? 그런 분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니까 지금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미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나가는데요. 네. 한국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 그거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른 정치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배신자 해본들 뭐합니까?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죠. 그뿐인데 그런데 그 프레임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우리 홍준표 후보님 답변을 페이스북에 추가로 하신 걸 보고 네. 제가 홍준표 후보님 페이스북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추가 답변을 토론회 이후에 다신 걸 보고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의 화제가 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의 꿈에 있는 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주셨어요. 뭐 키높이 구두라던가 뭐 이런 외모 관련된 것들이 화제가 막 돼서 그쪽에서는 또 뭐 B급 정치다. 홍준표 후보님은 그 B급 인사들밖에 없냐. 저도 사실 숟가락 하나 들고 끼어들어서 이거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외모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검증받는 거다라고 해서 막 기사도 나고 했는데 요 논란에 대해서 역시 홍준표 한 방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이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지로만. 네. 내용이 없이 이미지만 내세우는. 그렇죠. 네. 이미지 정치하면 그 오래 못 간다 그 뜻인데 제가 그 토론 그 석상에서 자네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모욕감 느끼겠어요. 네. 애둘러서 말하신 애둘러서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걸 뭐 적업스럽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 장난스럽다 하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네. 봉인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여태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가지 문제점을 며칠 전에 지적을 한 일이 있어요. 네. 오마이뉴스 기자 답변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것도 화제가 됐죠. 지적을 한 네. 일인데 그것도 국민들이 시시하면서 말 못하는 걸 봉인을 해제한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이야기도 알고 싶지만은 시시 말은 많지만은 누가 대신 말하지 못하는 거 바라는. 네. 봉인을 해제한 겁니다. 이젠 자연스럽게 농인이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네. 그래서 그걸 저급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못 됩니다. 이거 경선판이에요. 네. 그리고 대선판은 미국 대선 한번 보십시오. 더 심하죠. 그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토론할 때 한번 보십시오. 예. 그냥 막말 막 합니다. 예. 예. 그걸 검정이란 명목으로 많이 하는데 한국 대선판은 자기가 불리하면 역으로 그걸 갖다가 저급하다. 네. 뭔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 정치하는 사람은 발가벗고 나서는 겁니다. 숨기는 거 없이. 저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하면 그게 뭐든 대신 물어봐 주는 게 정치인의 역할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대선에 나오면은 진짜 빨가벗고 탈탈 털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원래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걸 물어볼 게 아니니 많이 하는 게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님이 안 물어봐도 온라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들이 넘쳐났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민들이 시시하는 것을 봉인 해제한 겁니다. 어차피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다 알려지게 돼 있다. 봉인 해제를 해야죠. 네. 그걸 공론회장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에 대한 부분도 그 공론회장에 끌어올려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그냥 시시하고 지나갈 게 아니다. 그리고 이미지 정치에 주력하면 정치 오래 하기 어렵다.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품격 운운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거 보고 난 그 언론은 품격이 있었나 이제까지. 예. 그러니까요. 지들이나 잘해라. 네. 그러니까요. 홍준표 후보님 다운 말씀이네요. 저는 사실 경선 토론을 보면서 나경원 후보와 이철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때리기 위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해왔다고 느꼈는데 그냥 막판에 홍준표 후보님이 그거 질문 하나로 화제를 다 가져가 버리니까. 내가 이거 출발을 할 때 그랬습니다. 경선은 즐겁게, 네. 본선은 치열하게. 네. 지금이 단핵 대선이기 때문에 네. 통상으로 대선을 하게 되면 경선이 한 6개월 합니다. 그렇죠. 오래 하죠. 예. 본선 한 4개월 하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경선 본선 합쳐서 2달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초단기 대선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우리가 좌고우면할 필요 있습니까? 내놓을 거 다 내놓고 털 거 다 털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대선에 나가야죠. 지금 뭐 이것저것 잴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적으로는 예, 홍준표 예. 후보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경선 토론과 경선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오후 7시에 4강이 발표가 돼요. 네. 그러면 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으로 가야 되는데 3차로 가죠. 그렇죠. 그럼 네. 1대1 구도로 결선을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이 4강을 돌파할 것인가? 결국 이 우리가 경선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선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잡을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이재명이 잡을 사람 뽑는데 그럼 이재명이 잡을 사람을 당원과 우리 국민들이 뽑는데 거기에 주안을 둬야죠. 본선에 주안을 두고 이재명이 나라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고 홍준표 나라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흘러갈 것이다. 그것만 제대로 알려지면 아마 결성 없이 4강에서 끝날 수도 있다. 목표는 한 방에 끝내는 것이다. 합니다.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홍준표 후보님 캠프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그랜드 버스킹이에요. 네. 이 그랜드 버스킹으로 정책 토론에 다른 후보들보다 굉장히 공을 많이 쏟고 있으신 네.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러면 좀 앞서서 본선을 내다보면서 이재명의 나라와 홍준표의 나라가 정책과 공약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랜드 버스킹 할 때 우리 장해창 선생이 좀 한번 갈까요? 사회를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불러주시니까 제가 또 뭐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국호 빼고 다 바꾼다라는 거 아까 네. 7공화국 이야기는 잠깐 해주셨으니까 네, 네. 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는 그럼 국호 빼고 다 바꾼다는 게 뭐야 대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한 100가지를 어제까지 공약을 발표하셨죠. 네. 100가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민 통합까지 플러스 1로 내일 발표를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노무현 정권 이래로 20여 년 동안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갈등으로 진영 논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 뭐 협치 이런 여지가 없죠. 네. 각자 자기 주장만 옳고 내 것만 옳다는 식으로 싸운 게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다른 당 정치인들이 밥도 못 먹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수 진보가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자. 이제는 국익이라는 게 그걸 최상위 개념으로 두고 네.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이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진영 논리는 사라지고 네. 좀 갈등이 완화가 될 것이다. 그래 좌우공존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좌파가 우파를 때리잡고 우파가 좌파를 때리잡는 그런 세상을 이젠 종식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그냥 갑자기 탁 생겼는데요. 홍준표 후보님이 이재명을 이기고 당선이 돼도 저 민주당의 폐악스러운 190석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후보님은 국정 운영을 그렇게 통합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가? 97년도 DJ가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새정치국민회의가 80석이었습니다. 80석. 네. DJ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국회 운영을 했습니다. 예, 예. 5년 내내. 네. 뭐로 했겠어요? 정치력으로. 정치력으로. 그렇습니다. 정치력으로 하고 대통령은 정치가 80%입니다. 네. 반대파를 설득하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의회가 반대당의 다수를 점할 때는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아침마다 야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네. 조천하면서 예. 설득하고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여의도와 소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크게 잘못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5선이나 했고 의회주의자입니다. 네. 충분히 야당을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를 중시하면서 이 190석 상황에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선결 과제로 우리가 어쨌든 이재명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님?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이재명이 어쨌든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아직 우리는 후보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갈갈이 찢어져 있고 저쪽에는 원탑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불안해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나 이걸로 이재명 잡는다. 내가 이재명 이길 어떤 필살기가 하나 있다라고 하나만 좀 필살기라기보다도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의 나라하고 홍준표의 나라를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네. 본선에 들어가면 그걸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홍준표가 되면 어떤 나라가 되냐 그걸 지금 알리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나라냐 홍준표의 나라냐가 부각되면 충분히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재명을 이기게 그거는 된다. 정권 교체, 정권 연장 개념이 아니죠. 네. 응?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개념이니까. 국호 빼고 다 바꾼다는 그렇습니다. 개념으로. 예. 네. 그리고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일관되게 홍준표 후보님의 지지율이 경선 돌입하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한 기류인데 캠프에서 분석하는 이 지지율 상승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후보님? 결국 이재명이 잡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이재명을 잘 잡느냐를 아니 그거는 고르셔야겠다. 양아치 아니에요. 네. 양아치 잡으려면 그럼 양아치 잡던 사람이 잡아야죠. 제일 잘 잡는다. 네. 아니 뻔하잖아요. 딴 사람이 가서 그 양아치 잡겠어요. 네. 아유 그 이야기를 저랑 같이 금요일마다 방송하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 네. 성남시 도시개발 본부했던 유동규 본부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홍준표 후보님 캠프 개소식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이재명을 잘 잡는 사람이라는 컨셉으로 네, 오늘 4강이 발표되면 경선 막바지 또 본선까지 쭉 달려갈 홍준표 후보님과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틀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조사를 마치고 오후 7시에 발표가 되는데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나 앞으로의 경선에서 좀 이렇게 홍준표를 밀어달라고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지금 그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은 시간이 네. 대선까지. 그래서 네. 왜 4강에서 좀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며칠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네. 그래서
본선에 집중할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 어차피 이재명 후보 잡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지 말고 4강에서 끝내달라. 네. 그런 부탁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예 포부가 다릅니다. 4강이 문제가 아니라 4강에서 그냥 끝을 내달라라는 홍준표 후보님의 4강에서 네. 끝이 아니라 본선에 가려면 바로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그렇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 안 가겠다. 한 방에 끝내달라라고 오늘 네.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7시에 있을 경선 후보 발표 뭐 별로 긴장 안 하실 것 같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며칠이라도 더 벌 수 있게 집중해달라라는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고성국 TV에서 특별 대담했습니다. 후보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